안녕하세요. 이곳을 찾아온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7살을 먹은 여자로 최근 몇 년간 저에게 일어난 정말 악재가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엄청 즐겨 듣는데 만약 제 사연이 뽑히게 된다면 제 친구가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존중과 평등을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서 일부의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 가치관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미 포진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 오늘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여자랍니다. 한국 야구는 리그 자체도 크고 전국 각지의 구단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맛도 상당합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동네 오빠들을 따라서 야구를 보러 갔다가 그 압도적인 응원과 매 순간순간 뒤집어지는 스코어에 푹 빠져 정말 야구에 미쳐있구나 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야구를 처음 본 이후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야구장을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기도 했고 용돈 자체도 빤해서 매번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돈이 있어야 티켓을 사서 보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용돈을 모아서 즐길 수 있을 때나 한 번씩 다녀오곤 했고 평소에는 TV로 시청을 했습니다. 야구장에 한 번 가면 맥주도 사서 마셔야 했고 치킨도 시켜 먹어야 하고 돈이 생각보다 꽤 깨지게 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이후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는 저도 여유가 생긴 편이라 야구를 더 자주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이 잘 된 편이라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미대를 졸업한 사람치고는 아웃풋이 상당히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대기업 지명 광고의 대부분이 제 손을 거쳐서 탄생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특성상 일이 쉬지 않고 끝내기 무섭게 밀리듯 들어오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 수당도 챙겨주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성과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야 며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을 해도 몸이 괜찮았는데 몇 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몸이 정말 축나는 게 느껴질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몸만 힘들면 운동이라도 해서 버티겠는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상사의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윗선에서 이 폰트가 마음에 안 든다, 이 색 배치가 별로다 하면서 트집을 잡아대니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이 뭘 아냐고 따져묻고 싶은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도중 퇴사를 결정짓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제 원칙이자 주의가 사내 연애는 죽어도 하지 않는다거든요. 사내 연애를 하면 결혼까지 꼭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기도 했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제 연애를 알게 된다는 건데 그게 부담스럽고 정말 싫었어요. 싸워도 티가 나고 싸우지 않아도 티가 나고 또 주변의 상사분들이 워낙 꼰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참견을 엄청나게 할 텐데 그걸 견디면서 굳이 연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 과장님이 저에게 은근히 티를 내면서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야 여자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들러붙었어요. 저한테 대놓고 뭐 저렇게 튕기고 있냐, 그냥 한 방에 넘어와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과장님이었는데 제가 그 과장님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과장님은 무려 저랑 띠동갑이나 차이가 나는 40살의 노총각 과장이었단 말입니다. 회식을 한다고 하면 일부러 제 옆에 앉으려고 제 동기들이나 저랑 친한 주임님들을 밀어내고 제 옆자리를 차지해서는 은근히 붙어오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서는 뭐해? 자니? 밥 사줄까? 술은 네가 살래? 하는 연락을 계속 보내고 정말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8인데 나이 40에 100까지 나온 아저씨가 저한테 계속 저런 연락을 해대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굴도 별로였고 딱 봐도 아빠 같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심지어 머리까지 점점 빠지고 있는 호라비 같은 남자였다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회사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과장님이랑 친한 분들이 자꾸 저한테 저만한 남자가 없다면서 은근히 붙여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 사람들까지 한 통속으로 굴어대면서 대리며 팀장이며 그 과장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 둘이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면서요. 그 과장님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다는 것에 용기를 얻은 것인지 뭔지 저한테 사랑한다, 제가 없으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저랑 사귈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너무 짜증나는 나머지 그럼 그냥 죽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사내의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남에게 매정한 말투로 죽으라고 했다고 제가 나쁜 년이라면서 말이죠. 탕비실에 갔는데 그 무리들의 싸늘한 시선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애초에 저는 발 디딜 틈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여지를 줬으니까 노총각이 저에게 마음을 품은 거 아니겠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 너네들끼리 잘 떠들어봐라, 나는 그래도 꿈쩍하지 않겠다 하면서 애써 무시하는 마음을 먹으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사람을 손바닥에 두고 가지고 노는 나쁜 년이 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둘 은근히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은 저에게 그런 소문은 자기랑 사귀기만 하면 잠잠해질 것이다, 자기는 모은 돈도 많고 능력도 꽤 있으니 연애 없이 바로 결혼해도 좋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과하게 집착을 하는 그 노총각 과장님에게 저는 점점 진절머리를 치게 됐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행동에 정말 딱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견디지 못한 저는 팀장님께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팀장님은 저에게 별다른 말 없이 사표를 수리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팀장님 또한 저와 노총각 과장을 엮던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몸이 안 좋냐, 왜 그러냐 이런 말도 없이 아이고 우리 과장 어떡하냐 하는 소리나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제가 힘든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노총각 과장 편만 드는 회사 사람들에게 치를 떨었고 결국에는 회사 감사팀에 가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직서도 냈고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정도였던 감사팀에서도 제가 고용노동부와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 일 처리를 빠르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주고 제가 그동안 들었던 소문과 그 소문의 원흉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퇴직을 했고 그 이후 노총각 과장은 지방으로 좌천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와 과장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과장을 도왔던 사람들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들 3개월씩 감봉을 당했고 회사 게시판에는 그들이 저를 괴롭혔던 내용들이 숨김없이 전부 실명을 포함해서 기재되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쪽팔리다며 그 좋다는 대기업을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사람들 일부는 저에게 너무하다며 연락을 했고 일부는 고생했다, 버티느라 마음고생 심했겠다 하며 연락이 왔는데 당시에는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퇴직한 기념으로 야구를 보러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시점이 야구의 개막 시점이기도 해서 타이밍이 아주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하고 야구 티켓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풀 겸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니 1년 정도는 쉬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엄청 비싼 시즌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잘한 덕분인지 저희 회사 하청업체 사장님들에게서 간간히 외주 제작으로 지명 광고를 부탁하는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야구가 오후 시간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야구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외주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재택근무에 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일이 끝나면 바로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 야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혼자 가서 맥주도 마시고 안주거리도 하고 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저는 워낙 성격이 혼자서도 잘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전혀 위화감 없이 잘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야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같이 응원을 하기도 하면서 친구들도 꽤 사귀게 되었고요. 시즌권이라는 게 구매를 하게 되면 지정 자리를 얻게 되는데 제 옆에 우연히도 저처럼 혼자 야구를 즐기는 남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랑 성향이 비슷한 건지 혼자 와서 맥주와 안주를 챙겨서는 주야장천 야구만 보는데 이거저거 물어보는 말도 없고 서로 할 거 딱 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나중에 친해진 사람들은 저에게 혹시 그 남자분이랑 커플인 거냐고 둘이 어쩜 말없이 야구만 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커플은 무슨 개뿔 커플이겠냐고 웃으면서 대꾸를 하고 야구에 집중하기를 한 3달쯤 됐을까요? 그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딱 중요하게 만루의 원아웃인 상황이었고 역전도 가능한 공격 타이밍에 제 맥주가 뚝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시원한 맥주가 너무나도 마시고 싶었고 지금 사러 나가자니 공격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이씨 하면서 다리를 떨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그분이 저에게 맥주 한 캔을 딱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맥주 다 마셨죠? 일단 이거 드시면서 보세요. 지금 사러 나갔다가는 역전하는 거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겉면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물방울이 딱 봐도 시원한 맥주라는 걸 가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따가 편의점 가서 한 캔 사다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고 캔 뚜껑을 따서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우리 팀이 글쎄 역전 만루 홈런을 친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악소리가 절로 나는 기쁨에 옆자리에 앉은 그분과 어깨동무를 하며 응원가를 부르며 뛰기도 하고 좋다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공수 교대를 하자마자 헐레벌떡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맥주를 사다가 갚아드렸고 제가 과자 사온 걸 나눠 먹으면서 같이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흥분이 가시질 않아서 기쁜 마음에 또 언제 오냐고 시즌권 산 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내일 또 올 거라고 내일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취미가 맞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같이 야구를 보는 내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주변에 야구를 저처럼 즐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한 시즌을 내내 같이 야구를 보면서 옆에 앉은 그 남자분과 엄청나게 친해졌고 서로 휴대폰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야구 언제 보러 가냐, 이번 주에 가냐 하고 물어보고 갈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추고 못 가면 아쉬워하면서 술이나 안주도 서로 챙겨주면서 지냈습니다. 원래 야구장의 묘미가 승리를 한 다음 야구장 앞에 펼쳐지는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거든요. 이기든 지든 한 잔 더 하자 하면서 그분과 매일같이 포차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 서로 취향도 알게 되고 엄청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때려치운 뒤 지금은 외주 일을 간간히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니 능력자가 자기 눈앞에 있다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능력자라고 하기엔 볼품없는 몸이라고 했더니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야구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긴 했어요. 재택근무하면서 제 루틴은 제가 짜서 움직이는 거고 야구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야구를 볼 수 있는 몸이었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셈이긴 하다고 대신 대기업에 근무를 할 때 반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 교통비도 빠질 것이고 재택근무니까 옷차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절약되는 것도 꽤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야구를 보러 나올 때 말고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다고 하니 막 웃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집에서 빈둥빈둥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남자의 이름은 민우였고 저보다 2살이 어린 연하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이 빨리 된 덕분에 꽤 알아주는 유명한 타이어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든 일을 끝내고 야구장으로 바로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누구냐, 어떤 모습이 좋냐 물어보는데 제가 일부러 놀려 먹으려고 야구 선수의 허벅지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눈을 반짝이더니 남자의 생명 아니겠냐고 엉덩이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기가 막힌다고 자기가 더 신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애구나 싶었는데 저한테 이런 것까지 잘 맞는다고 좋아하길래 일부러 나한테서 관심을 사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노총각 과장에게 당해서 일을 그만두게 된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같이 분노를 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한 시즌을 같이 야구를 보게 되었고 비슷한 취미에 취향이 겹쳐지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야구를 즐기자고 약속을 했고 야구 시즌이 끝나도 저희는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며 예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숙맥인지 저와 스킨십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게 연하의 풋풋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좋게 보게 됐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일이 많이 늘어 자유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지만 직장에 다니는 민우 씨와는 시간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약속을 했던 것처럼 야구를 보러 다니면서 연애를 잘했고 서로 잘 챙겨주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제 나이 31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으니 당연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모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여자친구라고? 정말? 하면서 민우 씨에게 되묻는데
민우 씨 얼굴도 약간 붉어져서는 끄덕이더라고요. 의외의 모습이 있네 하고 귀엽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시모 될 사람이 저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제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프리랜서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유명한 타이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논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많이 벌어요. 아니, 암만 그래도 떡하니 직장명이 붙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지. 프리랜서라는 게 일이 끊기면 아무것도 없는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나는 걱정이다. 너네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직장이라도 튼실해야지. 민우 씨는 계속해서 시모에게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게 불편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물론 민우 씨가 대신 변명을 해주니 저는 아예 입을 열 타이밍도 없어서 편하긴 했지만 시모가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아 먹은 여자 보듯이 보니까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었으니 정적이 흐르는 와중에도 끝까지 시모는 표정으로 저에게 마음에 안 든다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 분위기에서 시부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로 인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집에서 평생을 놀고 먹기만 한 옆에 내가 알긴 뭘 알겠어. 요즘은 저렇게 자기 전공 살려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실적 압박도 없고 상사 잔소리도 없고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집에서 평생 놀고 먹기만 한 여팻네라는 말이 시모의 발작 버튼이었는지 엄청 자존심 상해하면서 시부랑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모는 자기가 집에서 내내 내조를 하고 뒷바라지를 한 덕분에 우리 아들이 떡하니 회사에도 취직을 한 거 아니겠냐고 그게 다 자기 공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마치 우리 부모님은 제 뒷바라지를 하지 않아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뭐. 시부와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로 결국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의 마음을 담아 웨딩 사진도 야구 유니폼을 입고 찍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신혼집에 입성을 하자 결혼을 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올해도 즐겁게 잘 지내보자고 남편과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야구 시즌권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서 야구장은커녕 집에서 TV로 중계를 볼 시간조차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갑자기 지방에 있는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저희는 신혼을 시작하자마자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대도시가 본사인 회사라 남편은 승진을 해서 본사 발령을 가게 된 것이긴 하지만 신혼인데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물론 제가 프리랜서였기에 무리를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외주 제작을 하던 일들이 전부 미팅을 해야 하는 일이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조금 줄이거나 무조건 서면으로 일을 받으면 가능하긴 했지만 하던 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따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원래 본사에서 기숙사를 구해주기로 했었단 말이죠.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의 사정으로 무산이 되게 되면서 2인 1실을 사용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 제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의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에 저는 결국 서울에 남는 것으로 남편과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주말 부부로 살게 되면서 저희 사이는 더욱 애틋해졌는데 그때부터 시모의 괴롭힘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저를 불러다가 잔소리와 심부름을 콤보로 찍기 시작하는데 와,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기숙사 살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겠니? 네가 하루 가서 같이 생활하는 직장 동료 목까지 밥 좀 해주고 와라. 그리고 날이 좀 추워진 것 같은데 너만 뜨뜻하게 살아서야 되겠니? 가서 전기장판이랑 이불도 좀 갖다 주고. 아참, 거기 해가 들이쳐서 눈이 부시다고 하던데 커튼을 주문해놨으니 가서 달아도 줘라. 알겠지? 우리 남편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주고요. 주변에 배달되는 음식점도 많아서 오히려 살이 찔까봐 걱정이라고 먹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기숙사 난방 또한 너무 잘 돼서 추운 걸 느낄 시간도 없다며 더워서 반팔만 입고 지낸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커튼.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그걸 가져다 주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기차 타고 커튼 들고 기숙사를 찾아가서 장치까지 전부 달아주고 오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돌연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는데 그냥 서울에 가고 싶다고 향수병에 걸릴 것 같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다시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봐라 했는데 지원자도 너무 많고 자기가 아직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주말 부부로 살 수 없지 않냐면서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신혼 초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저에게 졸랐어요. 저는 남편이 주말에도 가끔 잔업을 할 때가 있어서 혼자 야구를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올 지경인데 저는 혼자 야구 보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게 배알이 꼴린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 퇴사를 하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말이나 들어보자 해서 무슨 꿈이 있었냐고 했더니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수의사라고 하니까 제가 벙찌게 됐죠. 너무 황당한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길래 제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타이어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수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결혼도 했는데 현실을 봐야지. 그리고 당신이 수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의사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대학을 다시 가고 어쩌고 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전화를 끊었더니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징징거렸나 봅니다. 시모가 저한테 수의사도 의사 아니냐면서 짱짱한 직업을 가지겠다는데 왜 말리냐고 우리 아들 공부 잘했다고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수의사랑 의사는 다른 거 아니냐? 지금 시작하면 뭐 나이 40에 동물병원 차릴 거냐? 그때까지는 뭘 먹고 사냐면서 제가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살리는데 의사랑 똑같은 거라고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데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꿈부터 포기하라고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래요. 이제 와서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 게 누군데 적반하장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어머님, 결혼까지 한 마당에 저희 가족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애는 언제 가지냐고요. 지금 공부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남편도 벌써 30인데 지금 수능 보고 한 번에 붙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예, 남자 나이 30이면 짱짱한 나이지. 말이 어찌나 안 통하던지 자기들끼리 아주 짝짝꿍이 맞은 건지 답은 정해놨으니까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래요.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간섭을 많이 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야. 너는 우리 아들 내조할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결혼할 때 뭐라 그랬니? 너도 돈 번다며?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보다 많이 번다고 떵떵거려 놓고 우리 아들 공부 하나 못 시키니?
자고로 남자가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다. 괜히 남자한테 집안의 대들보다 기둥이다 하겠어? 말이 안 통하는 시무는 그렇다 치고 시부까지도 원래 남편이 공부를 잘하던 놈이긴 했다면서 한번 믿고 지켜봐 주라고 하더라고요. 취업은 또 하면 되는 거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 말도 없이 퇴사를 한 뒤 짐을 싸서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공부를 하겠다면서 독서실을 끊더라고요. 제가 야구 보러 간다고 나갈 때에도 자기는 공부한다고 집에서 공부만 하길래 마음 잡고 하나 보다 했는데 수능 성적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4등급, 5등급 천국이더라고요.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더니 도대체 뭘 한 건지,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오는 주제에 수의대학을 가겠다고 나댄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가 황당해하니까 남편이 필사에 변명을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한 거라서 머리가 굳은 것 같다고 원래 자기 성적이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다고 하대요. 1년을 더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1년만 더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 머리가 지끈거려서 진짜 뒤로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도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엄마가 계속 응원할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미리미리 공부 좀 시켜놓지 왜 하필 저랑 결혼을 한 이후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모한테 제가 미리미리 공부 좀 시키지 그랬냐고 수의대 가고 싶어 했으면 애초에 그쪽으로 대학을 입학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시모가 입을 삐죽하대요. 고3 때만 해도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이 없어서 경영학과를 간 것이라면서 우리 아들이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피식했죠. 그냥 성적 맞춰서 대충 경영대학 들어간 것 같은데 사업가 기질은 개뿔. 결국 남편은 재수를 했고 저는 1년 동안 외주일에 매달리며 생활비도 벌고 남편 공부도 시키고 문제집도 사주고 강의도 끊어주고 엄청 바빴어요. 저희 신혼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통장 잔고를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업체에서 이렇게 소처럼 일을 할 거면 자기네 회사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 일이라는 게 원래 이것저것 다 받아서 하다 보면 각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거든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한 곳에 소속이 되면 그 회사의 스타일대로만 일을 하면 돼서 사실 일하기엔 그 편이 더 편합니다. 게다가 월급도 지금 버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할 처지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백수나 다름없으니까요. 제가 취직을 결정하자 시모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강의만 들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원래 공부를 시작할 때 시부가 도움을 좀 주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시부를 빤히 바라보니 눈을 돌리는 거 있죠? 입을 싹 씻는 듯한 그 행동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 학원비까지 내줬습니다. 돈을 개처럼 벌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버는 족족 남편 공부 뒷바라지 하는데 꼬라박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재수를 했고 가채점 결과 성적이 꽤 잘 나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4년제는 충분히 가겠다 싶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자 이름 붙는 직업인데 학교 이름이 엄청 중요한 거 알지? 내가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외국어가 좀 별로였어. 1년만 더 하면 이름 있는 명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한 번만 더 응원을 해주면 안 될까? 그걸 뭘 물어보고 하니? 당연히 명문대 가는 게 훨씬 좋지. 어차피 우리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편하게 공부만 해.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앞으로 잘하겠다, 꼭 명문대에 붙겠다 하면서 난리가 났고 원서 접수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삼수를 시작했고 저는 1년 동안 남편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내내 야구를 보러 다니고 주말에는 카페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취직을 한 이후에 시모의 괴롭힘도 사라져서 나쁘진 않았지만요. 그렇게 삼수를 한 결과 남편은 32이라는 나이에 명문 수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던 날에 긴장이 된다면서 띠동갑인 아이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던 남편은 아주 완벽하게 대학 생활에 적응을 했습니다. 주말에 저랑 가지도 않던 야구를 보러 간다면서 동기들을 만나고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도 제가 내주고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찬밥 신세더라고요. 제가 애를 키우는 건지 결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열이 받아서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대학을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꿈을 찾겠다고 한 거 나는 지지해. 그렇기 때문에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뒷바라지를 한 거야. 그런데 지금 꼴이 이게 뭐야? 우리가 부부인 건지 내가 대학생이 된 아들을 하나 키우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동기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바쁜 걸 보면 내 숨이 턱턱 막혀. 이대로는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제가 진지하게 이혼을 이야기하자 남편이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저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냥 시댁에 가서 살라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뒤로는 씨알이 먹힌 건지 술 먹는 것도 자제하고 저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남편이 휴대폰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수상한 마음에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느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냐고 했더니 대학 과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조별 과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힐끔 휴대폰을 곁눈질로 보니까 형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동기랑 연락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어서 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에게도 대학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려고 했어요. 저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남편은 예과 2년 과정을 마치고 4년을 더 수의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과 2년이 끝나고 자퇴를 하는 애들도 꽤 있다며 남편은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남편 나이가 벌써 34살인데 4년 더 공부하고 나이 40에서야 수의사 되게 생겼다고 걱정이 좀 되었고요.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대책 없이 사는 남편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아이를 가지자고 선언을 했죠. 제 나이가 36인데 더 늦으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생각은 하지 말고 나중에 동물이나 키우면서 둘이 오순도순 살자고요. 남편이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저랑 각방을 쓴 지도 꽤 됐고 저는 그게 말이나 되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죠. 시모도 은근히 아이를 바라는 눈치인데 아이랑 동물이 같냐고 하니까 자기네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빈정이 상해있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야밤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제 눈치를 보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누구야? 이 시간에 어딜 나가? 아니, 동기인 동생이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술 먹고 전화가 와서. 뭐? 이 시간에 그게 말이 돼? 너 혹시 바람났어? 아, 남자애야. 근데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진짜 남자애가 형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고작 해봐야 20대 초반인 남자애라고 그때는 본인 연애가 하늘이고 땅 아니냐면서 달래주고 온다고 하는데 저도 황당해서 그래 갔다 와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은 학교 생활에 빠져서 툭하면 나가고 툭하면 남자 동기들 만난다고 술 먹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제가 어느 날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문자를 보게 된 것인데 내용이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남편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 목록을 뒤지는데 남자애들 이름 사이에서 제희 딱 2글자로 저장된 이름을 발견한 거죠. 여자로서 순간 직감이 들었고 문자 내용도 보고 싶다, 뭐하냐,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런 내용만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했고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그런 게 아니다만 반복하는데 대학을 가서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옷을 입고 나오니 남편이 저를 따라오면서 오해라고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밤에 시댁을 찾아가 시부모에게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대학에 가서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그년이랑 야구도 보러 가고 데이트도 했다고 다 고자질을 했죠. 문자를 보는데 저랑 했던 데이트를 그대로 그 여자와 했더라고요. 저는 열받아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진짜냐고 몇 번이나 되묻고는 남편의 뺨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뒷바라지 다 해서 대학 보내놨더니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 바람을 펴? 아니, 아들 뺨은 왜 때리고 그래? 보아하니 임신도 못하는 게 지가 돈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그랬겠지. 제가 오죽하면 딴 데 눈을 돌렸겠어? 더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 꼴랑 그거 본다고 유세 떨기는. 이혼해. 남편은 안 된다고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시모는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추잡하게 굴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대요. 남편이 계속해서 협의 이혼을 거부하는 바람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 소송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전부 변호사에게 넘기고는 알아서 잘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혼을 진행하던 도중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제이라는 이름으로 남편분 주변 상간녀를 찾아보고 소장 접수도 다 했는데요. 법원에서 시정 명령이 나왔어요. 그게 상간녀가 아니라 제이라는 사람이 남자라는데요. 저는 제가 들은 말이 뭔 말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랬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양성애자였고 대학에 가서 남자와 바람을 핀 거죠. 어쩐지 저랑 부부 생활도 매끄럽지 않았고 이상형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그게 저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남편은 저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랑 이혼한다고 시부에게 맞아서 다리를 깁스해서 못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시댁에 가니 시부는 미안하다고 저랑 눈도 못 마주치시는데 시모는 저에게 뻔뻔하게 여길 나타나냐고 한 소리 하시대요.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고 갈 거예요. 당신이랑 바람난 그 상간녀가 아니라 상간남이더라. 제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래. 어떻게 양성애자인 걸 감쪽같이 속이고 남자랑 바람을 피워? 네가 사람이니? 그러니까 남편 얼굴이 창백해지고 시부는 눈알이 돌아가고 시모는 개거품을 무시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똑 부러지게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상간녀 소송 정보 시정 명령이 내려왔더라고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2가 아닌 1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 미친 정신병자 새끼가, 이 쓰레기 자식,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부가 바로 방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오시는데 우리 시모는 남편을 붙잡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소리를 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나랑 결혼을 했어? 혼자 얌전히 살지. 혹시 나는 네가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기 위한 방패막이었니? 그러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갖기 싫다고 한 거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평생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뒤돌아 나오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고는 매달리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서 멀쩡하게 만들 테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줄 수 없겠니? 내가 잘못했다. 우리 재산도 다 넣어주고 네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안 나타날게.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마라. 응? 시모는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나마 저랑은 결혼까지 했으니 제가 옆에 붙어 있어 주길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정신 나갔어요?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재산 분할도요. 이혼은 당연히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요즘은 꽤 있는 사례라고,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변호사가 알려주더군요. 위자료가 입금되자마자 저는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올까 무섭긴 했지만 이혼 서류 마무리되자마자 시댁에 한 번만 더 나를 찾아오면 아들이 양성애자인 거 소문내겠다고 하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상간남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까지 위자료 1천만 원을 더 받았는데 시부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5천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한 게 6년이 넘어가니까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 받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내년에 야구 시즌권이나 구매해서 보려고 해요. 이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자꾸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 저를 위해 사치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황당한 일로 이혼하신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전하고 싶네요. 앞으로 이런 일로 기만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